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두부. 넬리입니다. 우와. 야. 뒷방 상영관 235번째 영화는 펠페조스 감독의 외로운입니다. 이 영화는 뉴욕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며 일도 하고 지내는 메리와 짐이 어떤 축제 같은 현장에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그냥 최근에 저희가 이래저래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넬리 씨도 최근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양양으로 다녀왔고요. 서퍼들이 많은. 그렇지만 저는 서핑은 하지 않았고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를 탔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시기에 동해로 다녀왔는데요. 근데 저는 애초에 간 게 바다 수영을 하려고 갔거든요. 제가 또 뒷방 상영관에서 수영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바다 수영을 되게 기다렸어요. 근데 딱 몰랐는데 도착하니까 엄청 날이 흐린 거예요. 사실 가는 길 기차 않은 날이 좋았거든요. 도착하니까 날이 흐렸고 알고 보니까 그날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돼서 수영을 하면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하게 바다를 바라보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다 수영하러 갔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수영복도 입고 다 갇혀 있고 바다에 가서 알았어요. 아,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근데 또 바다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엄청 파도가 너무 거세더라고요. 그 거센 파도 나름 보면서 즐기면서 또 즐겼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네. 워터파크를 가셨다고. 네, 즉흥적으로. 저는 그 즉흥성에 굉장히 놀랐어요. 안 돼, 물에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같이 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럼 워터파크, 원래는 사우나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사우나 얘기하다가 사우나도 하고 싶다. 워터파크로 튀어서 사실 둘 다 하고 왔죠. 워터파크 갔다가 거기 옆에 사우나도 있길래 바로. 오, 워터파크에 사우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샤워실이 있는데 그 안에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둘 다 하고 왔어요. 좋았겠다. 근데 바다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넬리는 수영 많이 했나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오래 하기에는 좀 지쳐서 근데 이틀 갔는데 이틀 다 바다에 들어가기는 했고 나름대로 잘 즐기고 온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년 전 2019년도부터인가 18년도부터인가 바다에 한번 가서 바다 수영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이후부터 여름에는 꼭 바다 수영을 하는 루틴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켰다. 이런. 그 루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냥 모래 위에서 보는 바다랑 바닷속에서 보는 바다는 생각보다 되게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명조끼라도 입고 바다에 들어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자명으로 25m를 완수를 하셨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수영을 꾸준하게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선생님이 자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몸을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이렇게 물 속에서 25m를 쭉 가는 건데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발에 끼긴 진짜 했지만 대단하다. 네. 근데 좀 무섭긴 했어요. 물 속에 있고 수영장 바닥 엄청 맞아요. 바닥이랑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항상 그 잠명을 하다가 무서워서 딱 무서움이 드는 순간 벌떡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나도 한번 끝까지 해볼까 싶은 용기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았어요. 뭔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같이 수영장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해봅시다. 네. 좋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경도 오시고 팔로우도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을 검색하시거나 Back to the Cinema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같은 것들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그 가을 햇살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되게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 나온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집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감사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 달린 이 방송에 달린 댓글이었고요. 이 영화 되게 기대하셨는데 상영관이 너무 없어서 어렵게 보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 감독님 팬 되실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무수 씨는 하신 잡지가 필로인지 뭐 이런 거 물으셨고, 그리고 우정 테스트 얘기 너무 재밌었다고. 저는 사실 방송 듣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리고 벤님은 벤님처럼 처음에 게이코가 쓰는 건 관장님께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셨었다고. 그리고 두부님 여기다 적기 힘들 만큼 두부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와닿고 공감 100%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못 적지만 이 영화 엔딩의 기시 유키노의 그 표정, 그 얼굴은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대댓글로 그 말씀해주신 그 일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사람이 뭘까라는 영화로 기시 유키노님을 처음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시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이 배우님이랑 애프터선 감독님의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일본 방문 당시에 그 만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사진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댓글을 그 넬리가 공유를 해줘서 저희 뒷방 상영관 멤버들이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저도 보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약간 감동의 눈물을 눈물이 실제로 흘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유유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올려주신 사진을 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뭔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도 그렇고 애프터선도 제가 올해 너무 좋게 본 영화라서 이 감독님과 키시 유키노 배우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보니까 뭔가 너무 좋아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 또 협업 요청이 들어온 네. 영화제가 있죠. 그것도 넬리가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와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와. 야,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등포 초단편 영화제는 올해 15회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초단편 영화라는 게 뭔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통 한 3분 30초보다 짧은 거는 초단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 30초에서 20분 내외 정도를 단편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초단편이랑 단편 영화를 같이 상영하는 영화제인 것 같고요. 이 영화제는 그래서 보면은 뭐 한 90초짜리에서 한 길게는 25분 정도까지 되는 영화들이 상영이 되는 것 같고 90초 영화만 따로 경쟁 부분으로 해서 경쟁을 뽑는 그러니까 1분 30초 그래서 뭐 1분짜리도 한 2분 정도 되는 영화들만 경쟁 세션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제는 약자로 하면 SESIFF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주소도 요 SESIFF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이 인스타그램 채널을 보실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는 sesiff.org/2023/이거든요. 영화제는 9월 14일에서 18일까지 다음 달 14일에서 18일까지 열리게 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8월 29일까지인데 이제 저희 방송이 올라가면 한 3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되게 예쁜 캐릭터 가지고 뭐 토이 카메라, 키링, 포스터 이런 것들 만들어서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토이 카메라가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단편 영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그렇게 저는 많이 그렇게 접해보지 않은 어떤 장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1분 30초, 뭐 3분 30초 안에 어떤 얘기를 담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약간 쇼츠나 요즘 인스타그램이래.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그 정도 길이어서 뭔가 어쩌면 되게 익숙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간결하게 담았을까 맞아요. 그런 재미를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분 30초지만 쇼츠가 아니고 영화잖아요, 엄연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 영화는 무성 영화로 분류되는 게 맞죠? 초기 토키 영화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할 게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기가 그러니까 무성 영화가 무성 영화가 아닌 거는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음성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게 초기에는 힘들었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미지만 촬영을 하고 음악을 따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따로 입히거나,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이렇게 변사가 나와서 이제 더빙을 하거나 설명 나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영화 상영을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1910년대, 20년대였는데 20년대 후반에 되면서 토키라는 이제 실제로 이 배우들이 말하는 소리를 이제 이미지하고 붙여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7년 재즈싱어가 그게 첫 번째 영화였고, 이 영화가 28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아주 잠깐 이제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이에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성영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무성영화로 저는 알고 사실 이 영화를 고르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버스터 키튼 영화 특집도 한 적이 있고, 또 두부 씨랑 저랑 올해 초였나요? 그 버스터 키튼의 카메라맨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피크닉에서 뭐 버스터키튼 영화뿐만이 아니라 무성 영화 모으고 연주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제 사일런트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제 같은 거, 상영회 같은 거를 하거든요, 매년. 그거를 이제 보러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성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그때 그 피크닉에서 상영회를 해줄 때 그 넬리랑 같이 가서 저는 거의 처음으로 무성 영화를 제대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학교에서 찰리 채플린 영화는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제대로 본 건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다시 한번 무성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첫 부분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화는 짐과 메리라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어떤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을 보여주는 걸로 영화를 시작하는데요. 뭔가 근데 대도시 풍경 같은 걸로 맞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을 해서 기차로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들에게 다가가는 근데 그 풍경들이 좀 좋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시대의 그런 기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겐 엄청 신기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이 기계인데 일종의 새로운 신문물이고 근데 이 신문물을 가지고 이 새롭게 형성된 도시를 찍어놨다라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좀 꽤 많거든요. 대도시 영화라는 장르가 있어요. 아예 베를린을 찍은 영화도 있고 뭐 파리를 찍은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1920년대 미국이죠. 그래서 약간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공장이 막 세워지고 산업혁명 시기에 막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좀 사람이 기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식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짐과 메리가 각각 출근하기 전에 어떤 루틴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까지 다 그냥 쭉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좀 다큐멘터리 같이 느껴졌어요. 되게 하나하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뭐 얼굴을 물로 막 씻고 그리고 뭐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아침을 어떻게 먹고 그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엄청나게 좀 막 긴박하게 조금 이루어지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장면들이 좀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옆에서 좀 관찰하고 있는 느낌? 뭔가 이게 영화라기보다 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친구들이 출근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출근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하루를 찍어도 이렇게 영화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배씨랑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옛날에 그 연시에 있는 친구들의 하루하루를 옆에서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영회 같은 걸 열면 너무 재밌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이 영화 첫 부분을 보면서 번뜩 생각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일상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 카메라가 그 시선으로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되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싶은데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예전에 뭐더라? 그 영화가 있는데 에다노크 나오는 영화. 에다노크랑 줄리 델피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비포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에서 에다노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24시간을 그대로 찍어서 CCTV처럼 보면 너무너무 지루할 거라고. 근데 이제 완전 다른 반응이신 거잖아요. 그걸 찍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저도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친구들 어떻게 사나 저는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특히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근데 그런 상상 하거든요. 제가 뭐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CCTV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더 활력이 생기나요? 그게 약간 근데 저는 습관 같아요. 진짜요?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해요. 습관으로? 그래서 뭔가 혼자 있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해야 되나?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부끄럽고 막 혼자 있는데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럽고 괜히 타고난 연기자? 무슨 소리야? 그런 느낌인가? 근데 저는 아무튼 이 영화 초반이 엄청 재밌었어요. 막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은 그 각자 공장 같은 데서 직업을 그러니까 정확히 메리는 전화 교환원 예전에는 전화 교환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라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짐은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 정확히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뭔가 분업 시스템에서 딱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장면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시계의 모습이랑 그 메리와 짐이 일하는 모습이 겹쳐져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들은 계속 바쁘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뭔가 좀 기계적인 삶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출근하는 모습에서 되게 인상 깊은 거는 뭔가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시간은 굉장히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긴 하잖아요. 시간이 뭔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인간적인 건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사회적인. 맞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건데 이런 시간 체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조금 이런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 부분에 시계 그리고 뭐 메리는 달력을 찢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들의 삶의 숫자,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이미지로 보여준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이 영화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노동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이 영화에서 이 노동자들의 이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을 보여주는 게 속도를 되게 강조하는 거.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뭔가 요즘의 노동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소위에서도 전화 받는 일이 이제 주인공의 직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소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리적인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이 노동의 흔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감정 노동의 형태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일단
인간이 약간 소외되기 시작하는 기계적인 삶 속에 들어가 버린 인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속도를 강조하고 계량화되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점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뭔가 그 찰리 채플린이 어떤 그 기계 시스템 안에 한 사람의 부품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노동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는 되게 약간 그 시대의 노동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뭔가 되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요? 태도가? 이거를 되게 재밌게 찍으려는 뭔가 흥미로워하는 시선도 있으면서도 근데 여기서 뭔가 인간성이 소외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알고는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약간 애매한 태도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나왔던 말이 뭔가 뉴욕 도시의 어떤 기계적인 삶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좀 부조리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딱히 사실만 보면 그렇기도 한데 정작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또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활기찬 느낌도 맞아요. 받거든요. 활기차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게 오히려 일할 때 힘들고 휴일이 축제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일 것 같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일을 하는 평일에는 조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훅훅 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휴일로 넘어가는데 짐과 메리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좀 되게 뻔한 장면이긴 했는데 이제 휴일이다 하고 나와서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막 짝을 지어서 이렇게 놀러 간다, 나는 어디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짐과 메리는 짝이 없어서 이렇게 막 거기 끼지는 못하고 차마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뭔가 뻔하다 이러긴 했어요. 맞아요. 뭔가 왜 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그 일을 뭔가 근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일을 하는 시간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옛날에 농업사회는 그렇게까지 구분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휴일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평일에 대한 보상처럼. 더 오히려. 근데 그 보상으로서 가장 뭔가 쉽게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연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뭔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분리가 된다고 이제 그 근대 사회가 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하는 공간과 사적인 공간은 가정인데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또 정서적인 이제 서포트를 받고 그래야지 이제 일하는 공적인 공간에 가서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얽혀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돼 있다고 상상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반대도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애를 보면은 이 시대의 공적 영역,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연애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전체가 좀 다큐멘터리, 이 시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좀 사실 보면은 이야기 자체는 너무 단순하고 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캐릭터 가지고는 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재밌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물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록물이 되게 있긴 하죠. 근데 정적이지 않고 너무 시끄러운 기록물. 맞아요. 화면이 너무 화려해요. 음.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효과들도 많았죠. 뭔가 메리가 전화를 하는데 그 사실 전화를 받을 때는 받는 모습을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상대방들을 띄워줘요. 하늘과 뭐 그런 이렇게 데다. 옆에 전화기 옆에 띄워줘요. 그런 게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연애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이제 마치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만 있는 그림을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막 옆에는 성이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고 막 두 사람만 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되게 요즘의 특수 효과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 갑자기 그런 효과 옛날에선 참 사실 진지한 효과였을 텐데 지금 보면 좀 귀여운 것들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장고를 봤거든요. 그 완전 초기 장고여가지고 장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완전 초반이라 막 피가 너무 피 같지 않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멋있다? 무서운 영화인데 폭력적이고 근데 그 장면들이 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근데 또 좀 흥미로웠던 게 저는 옷이랑 뭔가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되게 눈여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침에 머리 손질을 다 열심히 하고 맞아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니까 모두가 머리 손질하는 장면도 재밌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슥 하더니 짠 하고 바뀌는 거 맞아요. 메리는 긴 머리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짧은 머리로 쫙 되고 맞아. 근데 나가니까 또 모두가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건 실제로 그랬을까 아니면 영화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걸까 조금 궁금했어요. 옛날엔 그랬다던데요. 진짜요? 모자가 약간 세트였나? 사회적인 복장의 필수 요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장면 같은 거 있나요? 그 장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메리랑 짐이 만나서 바다에 가게 되죠. 근데 저 그 장면에서도 수영복도 너무 좋았는데. 맞아. 거기가 코니 아일랜드였나요?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거기 가서 갑자기 다 같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에서 우글우글우글 대는 사람들 틈에서 노는데 그 두 사람이 입는 수영복이 왜 이렇게 단정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단정하고 좋아요? 쫄쫄이 같았는데? 특히 남자가 입은 수영복은? 맞아요. 요새는 저 안 입는. 근데 여성 수영복과 남성 수영복의 모양이 그냥 비슷해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때는 남자들도 다 가렸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가리자. 좀 가리고 다니자. 그래서 그 장면 좋았고 저도 되게 바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장면 딱 보니까 나도 바다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코니 아일랜드인지 무슨 코지 아일랜드인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브루클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시오샤 로난 나오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1950년대가 배경이긴 한데 거기서도 저기 똑같은데 놀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저 뉴욕 사람들은 저런 데 가서 노는구나. 그럼. 그 영화에서도 수영하나요? 수영복 입고 수영해요. 그렇구나. 약간 그런 장소로 유명한가 봐. 휴양지. 그리고 뭔가 그 바다에서 둘이 조금씩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메리가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메리에게 다가오는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약간 연애는 좀 필수적이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에게 다가온 남성들이 너무 많지만 메리는 항상 웃고 있지만 그 남자들을 모두 거절하는데 짐과는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이 근데 다른 여자한테도 추근덕대지 않아요? 그랬나요? 그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다른 여자 옆에 앉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짐이 이렇게 좀 추근덕대면서 다리를 막 약간 전 성추행 같아 보여가지고 보기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막 부비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가 꽂고 있던 핀 같은 거를 빼가지고 그 바늘 같은 걸 보여주면서 물리치거든요, 짐을. 저는 그거 메리라고 봤는데. 그게 메리예요? 그게 메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는 짐 말고 다른 남자. 다른 남자예요? 오늘 확실히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근데 짐은 저는 처음부터 계속 메리만 보고 있었고 메리에게 추근되는 남자가 많다. 이렇게 봤던 그렇구나.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이 메리가 짐에게 본격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 포인트를 그 직업을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봤거든요. 처음에 짐이 메리에게 자기 직업을 얘기할 때 되게 자기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고? 되게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때 메리 표정 별로 관심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짐이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냥 사실 그냥 평범한 노동자, 즉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리도 막 되게 그때부터 저는 메리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다. 자기도 그냥 전화 교환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봤거든요. 넬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서도 좀 공감이 되긴 했고 왜냐면 이 영화가 이제 제목이 외로움이고 도시인의 외로움과 뭐 연애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그 외로움이라는 건 되게 현대적인 감정이고 그 언론의 어원을 보면은 all one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모두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을 언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뭔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서 군중 속에서 외롭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마 많이 느껴봐서 알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나로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는 가면을 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좀 더 이렇게 툭 털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외로움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원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뭔가 그 어원이 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 하나라는 건데 근데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모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했다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르다는 모두와 같지 않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다. 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고독이라고 조금 거기에 좀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다름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친밀함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걸 발견하는 과정 같기도 하거든요. 또 막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근데 그 다르지 않고 같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솔직하지 않으면 각고 다르고 그거 사실 다 환상 속에 있는 거일 뿐이잖아요. 허상? 같다고 생각해도 다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하죠. 저도 말하면서 완전히 제 생각은 아닌데 뭔가 그냥 이 어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요. 근데 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원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은 뭘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만큼 사랑이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뭔지는 알아요. 그거를 최근에 듣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희진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 수용이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수용이 있어야 거기서 시작되는 올바른 자유와 성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완전한 수용이 가능하려면 완전히 드러나는 게 우선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런 게 가능해요? 완전한 수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라기보다 그 사랑이라면 그런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람의 장단이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수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쁜 점 같은 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말들이. 근데 저는 이 장면 수영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 보면서 약간 떠올랐어요. 그 말이 다시. 이게 뭔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모든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친밀함에 엄청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런 것을 좀 포착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뭔가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상대방의 취약함도 발견할 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서로 상호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되게 피 흘리는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취약함을 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지난한 과정?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의미는 있는 어떤 의미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름답고 예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뭔가 사랑을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어떤 낭만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오. 근데 뭔가 그런 피 흘리고 지난한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부정하고 싶다기보다 그게 있으면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거라기보다 그 과정이 받아들여지는 거. 나름 아름답게 스스로에겐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랑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에 첨가된 어떤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랑을 가장한 무언가? 아니면 수도 있고? 사랑과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핍이라던가 열등감이라던가 뭔가 다른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면 근데 약간 그게 구분이 되더라도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른 거? 일 것 같아요. 그쵸. 시기마다 혼자서 뭔가 구분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달라지겠죠. 자기 자신이 그거라면 그거인 거. 그쵸. 그 순간 그렇죠. 이게 얘기가 사실은 영화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쭉 나갔는데 영화는 사실 되게 흔한 연애 이야기? 맞아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뭔가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결혼할 사람 찾는 느낌? 이 영화 안에서요? 연애할 사람 필요하니까 맞아요. 너 나랑 내가 생각하는 그 연애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성을 찾는 느낌?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결혼이 어떤 삶의 단계처럼 모두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 사회에서도 연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보면 그 짐과 메리의 친구들이 모두 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이 남자랑 여자랑 직업이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의 직장과 여성 노동자들의 직장이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딱 할리데이 되자마자 이제 남자들이 차 타고 맞아요. 나타나가지고 막 여자들 태워서 데려가고 딱 진짜 성 역할에 충실한 맞아 그런 영화예요. 시대가 그렇기도 했겠지만 영화도 너무 충실해요. 그렇습니다. 되게 전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는. 그래서 뭔가 그래서 휴일을 채우는 방식 중에 모두가 하는 게 연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든 개인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책을 읽거나 음악을 읽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공허한 이유는 저는 남들과 비교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 짐의 집을 보면 읽을 거리도 많아 보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즐길 거리는 있어 보이는데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옆에서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휴일에 연애를 하고 휴가를 떠나면 이렇게 뭔가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이 메리에게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물색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그러니까 사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애도 하나의 뭔가 일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일과 휴일의 뭔가 하는 일 자체는 엄청 다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았어요. 화면에서 표현되는 게 자극적이고 빠르고 속도감 있고 그냥 그런 느낌?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또 무슨 생각하면서 봤냐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 속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영화관을 오고 아니면 혼자도 봤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혼자인 사람들이 영화관에 왔을까? 예전에 이 시대에 뭔가 되게 그러니까 이 전 시대에는 이렇게 영화를 혼자서 보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이제 되게 조그매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혼자 보는 거였는데 점점 이제 영화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되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러 왔을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그냥 이 메리랑 짐처럼 이런 도시 노동자들이 막 엄청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오락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계층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자극 같은 것들이 그냥 정말로 이 자극적인 삶을 그 시대의 삶이 정말 그랬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주는 오락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화려하게 너무 화려해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진과 메리의 관계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들이 그냥 이 영화가 설명하고 보여주는 연애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휴일에 하는 일 중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충족되는 마음과 이 시대의 연애를 통해서 충족되는 마음이 뭐 좀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비슷한 맥락이 요즘 시대의 연애도 그렇잖아요. 달라요? 저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이때는 연애 자체가? 왜냐면 오락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사랑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죠. 연애가. 근데 여기서는 오락거리 자체가 많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연애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뭐 충족감? 그런 것들. 왜냐면 또 도시 노동자들은 되게 혼자 집에 살잖아요. 보면 또 친밀한 관계를 원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조금 너무 비관적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얘네들 결혼하는 것까지 안 봐서. 근데 저는 조금 놀랬던 게 그냥 놀이기구 타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다가 둘의 관계를 조금 놀랐던 부분은 그 메리가 놀이기구에서 갑자기 바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놀라서 기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짐을 너무 애타게 찾는 맞아. 거기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인가? 이런 느낌. 근데 메리가 되게 짐과 같이 있을 때 점점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인형을 꽉 끌어안고 있는다든지. 근데 점점 전 그렇게 변해간다고 느꼈거든요. 갑자기 기절해서 일어나서 무슨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운다든지. 그리고 되게 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감독님이 사랑에 빠진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싶긴 했어요. 약간 퇴행? 일시적인 퇴행? 보통 그 자신이 밖에서는 엄청 독립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갑자기 유아기적인 퇴행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메리의 모습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걸까? 저 진짜 그런데. 아, 저 진짜 친밀한 사람들하고 어. 있을 때 퇴행하거든요. 아, 찔려서 아무 말을 못하겠네요. 왜 찔려요? 그거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야 충전이 되죠. 그래야 밖에 가서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진상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메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좀 저는 그냥 되게 이렇게 뭔가 클라이막스 만들어진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막 서로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 연출. 맞아요. 좀 군중 속에서 서로를 찾는 그런 느낌이긴 했죠.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외로운이잖아요. 근데 외로운 감정 자체가 누군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런 감정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누군가 채워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하려고. 저는 약간 되게 자극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일하는 모습도 되게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노는 때도 되게 자극적이고. 근데 저는 약간 자극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에서요? 되게 자극적인 거에 둘러싸여서 사는데 뭔가 집에 오면은 자극이 갑자기 뚝 끊기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뭐 요즘도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일을 엄청 열중해서 하다 보면 집에 오면 공허하고 몰입할 대상이 사라진 느낌? 그래서 몰입할 사람을 다시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몰입할 대상을. 그러면 영화 장면 얘기를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뭔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외로움과 어떤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연애나 사랑의 연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많이 하긴 했는데 계속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은 이 영화가 두 개로 나뉜다면 일하는 시간과 휴일인 시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시간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로 엮이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외로움인가? 그러니까 이 두 평일에 일하는 모습과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사랑할 대상을 찾는 이 두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겠거든요. 네. 되게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되게 연애라는 것도 되게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근데 외로움은 갑자기 거기 왜 들어가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공적 영역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감정을 때문에 그게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 감정이 이어지는 건데 그게 퇴근을 하면 끝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해소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사실 영화 자체를 보면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렇게 막 담겨 있진 않아요. 막 계속 정신없고 계속 막 표정도 다 조금
밝고 좀 자극적이고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이 영화의 이미지는 저는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외로움만큼 이 영화를 다 묶어주는 말도 없는 것 같긴 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이 노동에 일하는 형식 안에 맞춰 짜여져 있나를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맞아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용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러는지 아무튼 그러네요.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할 시간이 얘기를 꽤 지났어요. 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영화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실 트리비아에서 말 못했던 게 있는데 네. 그거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영화가 원래는 이게 28년에 아마 그 시대에 개봉을 했겠죠. 그리고 좀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필름이 유실됐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되게 이렇게 고전 영화로 볼 수 없는 고전 영화 같은 걸로 이렇게 있다가 그 프랑스 시네마테크에서 이 필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그래서 유니버설이랑 이렇게 무슨 패카드 휴머니티 인스티튜트랑 같이 해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뉴욕 로체스터에 위치한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여기 이스트만 그 코닥 필름 아시죠? 그거 만든 그 사람 이제 뮤지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원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영화 보는 거 자체보다 이게 뭔가 필름이 유실됐었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싶어 했었고 되게 옛날 영화고 근데 이게 발견이 됐고 이것을 복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이스트만 하우스에 이렇게 셀즈닉 스쿨이라고 이게 필름 복원하는 거 가르쳐주는 스쿨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가고 싶다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복원을 했을까? 그리고 보다 보면 좀 끊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유실돼서 아마 정보가 값이 없는 부분일 텐데 그래서 영화 자체가 별로 흥미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옛날 영화를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은 왜 계속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 좋아요. 어느 정도 옛날이요? 그냥 예전에 과거 이야기? 뭐 옛날에 해봤자 근데 필름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1950년대 한국 영화 보면은 되게 도시적인 문물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신문물에 대한 열광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대의 실제 생활상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전쟁 직후여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할리우드를 따라서 뭔가 그런 그 부를 축적해서 만들어 놓은 무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뭔가 뒤섞인 무언가였을 거란 말이죠. 뭔가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완전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이런 게 그냥 옛날 영화가 그리고 요즘이 되게 뭐 무수한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물론 사실이기는 한데
근데 한 100년 전부터 훑어보면은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뒤져보면은 옛날 것도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디깅을 하다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재밌는 영화를 만나겠죠? 과정 중 하나네요. 그런 거지.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저도 막 그냥 좀 뭐 옛날 영화를 저는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아서 근데 이번에 보고 이 영화 자체가 엄청 막 좋았다기보다 그냥 더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특히 무성 영화를. 그래서 그냥 그 시대의 영화가 궁금하고 그냥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작점을 좀 더 열어준 영화인 것 같고 또 저는 이 영화를 영화보다 다큐멘터리로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 작가가 저 감독님이 왜 저런 걸 그리게 됐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았고 그래서 더 다른 영화 그 시대에 똑같이 만들어진 다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무성영화 종종 볼 것 같은데요? 그거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꼭 보세요. 진짜 네. 좋아요. 진짜 음악도 너무 좋고 진짜 그 이미지로 만든 음악 같은 그런 근데 그거 영화라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아 진짜요? 오늘 말한 이 외로운도 론썸 1928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그 말로 언어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분주해지는 게 좀 좋아요. 그걸 좀 그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나름 뭐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조심하셔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기대해주세요. 뭘? 아니 잠깐만 뭘 기다라는 거야? 뭐지? 상영이 끝났으니 조심히 계단 조심하셔서 네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